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를 살펴보고 있었죠. 사장님의 외부 미팅 일정과 인터뷰 일정을 확인하고 스케줄표로 정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출근하셨습니다. 오셨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따라 차가 안 막히더라고.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제가 웃으면서 인사하자 사장님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답하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비서는 요즘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들이 명문대 들어갔다면서.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명문대를 척하니 붙었으니 직원들 사이에서 난리도 아니던데. 강의는 내가 아니라 오비서가 다녀야겠어.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내 자식 명문대 보내기 이런 걸로. 애가 열심히 한 거죠. 전 뭐 한 것도 없는걸요. 제 말에 사장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하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 꼭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뭐 이러는 것 같잖아. 사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벌써 15년 넘게 이 회사에서 비서로 일해서인지 사장님과도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단순히 오래 일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회사가 잘 될 때도 부침을 겪을 때도 함께 이겨내서인지 사장님과 제 사이에 알 수 없는 유대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 대학 등록금은 괜찮고 요새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니라는데. 네, 아이 아빠 보험금이 남아있거든요. 아이 대학 갈 때 쓰려고 따로 모아놨어요. 제 말에 사장님이 넌지시 물었어요. 오비서가 혼자 된 지 얼마나 됐지? 애가 4살 때 아이 아빠가 떠났으니 벌써 15년도 더 됐네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자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비서,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 내 아들도 오래전에 이혼해서 지금은 혼자야.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도 이제 다 키웠겠다. 오비서도 오비서 인생 살아야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애가 꽤 괜찮아. 오비서도 내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니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둘이 꽤 잘 어울리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오비서는 나이가 있으니 어느 정도 크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물론 당장 답해달라는 건 아니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지.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더 좋고.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사장실로 들어가셨어요. 갑작스런 제안을 받은 저는 얼떨떨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주변에서 이런 제안은 많이 받았지만 설마 사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사장님의 아들이라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제 책상 안쪽에 세워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3살 나이와 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이의 세돌 기념으로 찍은 건데 그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사진을 찍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우리 가족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요즘 이상하게 속이 안 좋네. 밥맛도 없고. 아이와 사진을 찍고 모처럼 외식을 하러 갔는데 남편이 밥 먹는 게 영 시원치 않았어요.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요즘 피곤해서 그렇지 뭐. 그 무렵 회사에 일이 많아서 남편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체중도 좀 줄고 얼굴과 눈 흰자위가 약간 노르스름해지는 황달 증상도 있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나랑 병원 한번 가보자. 제 권유에 남편은 마지못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나 남편이나 사실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술, 담배도 거의 안 했고 운동도 즐겨 해서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황달이야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속이 쓰린 건 위험 정도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액 수치가 이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복부 초음파에서 이상한 것도 발견되었어요. 췌장 꼬리 쪽에 덩어리 비슷한 게 보이네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CT와 MRI 검사를 추가로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습니다. 췌장암이네요. 꼬리 쪽에서 꽤 큰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췌장암이요? 그럼 수술을 바로 해야 하나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간이랑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라 당장 수술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죠. 그제야 뒤늦게 췌장암에 대해 찾아봤어요. 췌장암의 경우 증상이 모호해서 진단될 때는 이미 말기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췌장암 말기였어요. 남편과 저는 곧바로 병원에서 권한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죠. 3주에 한 번씩 입원 치료를 받고 일주일 쉬는 사이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어요. 머리카락이 뭉텅이씩 빠졌고 체중 역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먹어봐. 미안, 나 지금은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 15kg이 넘는 아이를 늘 거뜬히 안고 다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숟가락을 드는 일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암에 좋다는 음식을 해서 몇 끼니마다 올렸지만 정작 남편이 제대로 먹지 못하니 저 역시 속이 타들어갔어요. 남편은 하루하루 안 좋아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 무력감에 점차 지쳐갔어요. 엄마, 아빠는 오늘도 아파? 이제 막 말문이 트인 아이는 늘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면서 제게 물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이에게 침착하게 말해줬어요. 아빠가 지금은 좀 아파. 그럼 나랑 언제 놀아? 나 아빠랑 공놀이 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줄래? 아빠가 괜찮아지면 그때는 신나게 놀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이 아이와 신나게 공놀이를 하는 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고 면역력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온갖 증상에 시달렸어요. 구토와 설사는 일상이었고 입술에 궤양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는데 종양의 크기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병원에서 먼저 항암 중단을 제안하더군요.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도 너무 힘들어하시고요. 완화 중심으로 치료 방식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병원의 제안대로 항암을 중단하고 말기 환자 전문 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더 이상의 항암은 의미가 없었기에 구토나 고열을 조절하며 수액치료로 연명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남편은 거의 누워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오면 힘겹게 눈을 뜨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리액션이었어요.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병문안을 올 때마다 공을 가져왔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돕니다. 제가 그런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아이가 가고 나면 숨죽여 울고는 했죠. 저 역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미약한 부름에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 가면 절대 혼자 외롭게 살지 마.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해. 알았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얼른 털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당신 외로운 거 싫어. 이렇게 먼저 가는 것도 미안한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무렵에는 저도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여보,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나 떠나고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마. 남편은 그 말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얼마간의 보험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차마 그 돈에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아이 앞으로 묶어두고 결혼 후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한동안은 생활했어요. 아빠가 갑작스레 떠나서 충격에 빠진 아이를 두고 당장 일을 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년은 아이 옆에서 오직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을 추슬렀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후 저는 본격적으로 구직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대기업 비서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 기간이 있어서인지 번번이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연봉이며 근무 조건이며 눈높이를 한없이 낮춰도 좀처럼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한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서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용모를 단정히 하고 와주세요.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꺼림칙했지만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참이라 그 회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에게 정장의 구두, 가방까지 빌렸어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건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야,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애를 낳아서 그런가? 면접관은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워낙 조용해서 제 귀에 생생히 다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식간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애는 누구 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퉁명스레 묻는 말에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봐주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야근할 때는 어떡하려고요? 설마 애 있다고 칼같이 정시 퇴근하려는 건 아니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야근해야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야간까지 운영하는 곳이라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면 늦게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애도 아직 어린데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할까요? 제 말에 면접관이 시니컬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데 순간 울컥했어요.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상대 언사는 분명 모욕적이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불쾌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궁한 건 저였으니까요. 아이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서 생활비가 절실합니다. 제 말에 그제야 상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와서 아이를 재우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지 말걸. 어차피 떨어질 거 할 말은 다 하고 나올걸. 한없이 수그린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다른 회사에 지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면접 연락을 받고 갔다가 또다시 그런 수모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에 이력서 넣는 걸 망설이게 됐죠. 그러다 며칠 전 제가 아이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 부딪혀봐야 결과를 알지.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려는 아이를 다독이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저는 단 한 번의 무리한 기억 때문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려 했다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몇 개 업체에 더 이력서를 넣었고 그중 한 곳으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과하게 저를 꾸미려 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던 정장과 구두를 신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니 저보다 어리고 쟁쟁한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당한 엄마가 되자 그렇게 되뇌면서 면접장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두 지원자가 함께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는 공통 질문이 나왔어요. 준비한 답변을 마치자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경력 단절 기간도 있고. 앞선 지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저에게는 단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죠. 이전에 무리한 면접을 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꾹 쥐고 용기를 냈어요. 네,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이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구직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력 단절이 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약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한 건 제가 아이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셨죠?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라. 부딪혀봐야 결과를 안다.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제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육아와 비서 업무를 연관지어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육아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매일매일 위기를 관리하며 수십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부터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또 계획대로 흘러가는 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제 말에 여태까지 침묵하던 한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아버지 뻘되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네요. 네, 솔직히 울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제 대답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면접은 무리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지원자가 워낙 쟁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날 오전 회사에서 합격 문자가 왔을 때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후 출근 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다시 회사로 간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면접 때 내내 침묵을 지키다가 저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던진 이가 바로 그 회사의 대표님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사장님은 선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자신도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웠다면서 제 고생을 이해해 주시기도 했어요. 내가 직접 해보니까 회사 운영하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일할 곳을 찾게 되었고 회사 일원이 되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물론 엄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했어요. 다행히 아이가 무탈하게 컸고 회사도 여러모로 배려해준 덕분에 육아와 일 모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고민하지 말고 말해. 세상에 아이 키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어느덧 친해진 사장님은 행여 제가 아이가 아픈데도 말 못하고 소가리를 할까봐 늘 신신당부하셨어요. 물론 저에게만 그러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는 일이 흔치 않았는데 사장님은 앞장서서 남직원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셨어요. 애 낳는 건 대신 못해줘도 육아는 거들어야지. 그게 사장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 아이를 키우면서도 회사를 다니기가 수월했어요. 회사에서 챙겨주는 만큼 저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어떻게든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짓고 다른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요청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가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면 남편이 있는 납골당으로 소풍을 다녀왔어요. 아이가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현우랑 공놀이 하는 걸 참 좋아했어. 다 같이 공원에 가면 작은 공을 가지고 아빠랑 현우랑 한참을 놀았단다. 진짜? 아빠가 있었으면 맨날 축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가 그렇게 아쉬워할 때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졌어요.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씩씩하게 행동했죠. 그래? 그럼 엄마랑 이번 주말에 축구하러 공원 갈까? 진짜? 엄마랑? 이건 비밀인데 엄마 중학교 때 반대표로 축구 시합 나가서 골도 넣었다? 그렇게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현우야, 얼굴이 왜 그래? 퇴근하고 미술학원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의 눈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는 쭈뼛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넘어졌어. 아이는 그렇게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다그쳐 묻지 않고 일단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는 어딘지 모르게 의기소침해 보였어요.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돈가스와 새우볶음밥을 해주고 아이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어요. 좋아하는 걸 연달아 먹어서인지 아이의 표정이 어느덧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심스레 눈가의 상처에 대해 물었어요. 현우야, 눈에 멍든 거 정말 넘어진 거 맞아? 제 물음에 아이가 곧바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가 친구랑은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잖아. 근데 못된 친구랑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
못된 친구? 응, 날 막 놀리고 괴롭히는 친구. 그런 애랑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아이의 물음에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현우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어떻게 괴롭히는데? 아빠 없는 애라고 날 놀리고 내가 그 말에 화를 내니까 주먹을 이렇게 휘둘렀어.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나 아이 눈가의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심하다가 일단 이렇게 답했어요.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건 친구가 아니지. 그렇지. 그럼 나도 같이 때릴걸. 엄마가 친구랑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여태 참았거든. 아이가 분하다는 듯 말했어요. 근데 현우야, 그 친구가 때린다고 현우도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해? 계속 맞고 있어? 아니, 그 친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건 잘못된 행동이잖아. 엄마가 선생님께 얘기해 볼게. 제 말에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오늘 하루의 일만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학기 초부터 저희 아들을 못살게 굴다가 급기야 이런 일까지 생긴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반차를 쓰고 아이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날은 바뀐 담임 선생님을 처음 뵙는 날이었어요. 원래 반을 맡았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가를 내시면서 외부에서 급히 선생님 한 분을 모셔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제 또래 남자분이었어요. 선생님은 제 갑작스런 방문에도 놀라지 않고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어제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현우나 어머님이나 많이 놀라셨겠어요. 제가 먼저 알아차려야 했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는 밤새 고민한 부분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이 한 번 벌어진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졌기에 상대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우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친구가 사과하면 현우도 그 친구와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고요. 솔직히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화도 나고 속상했지만 10살 아이를 대상으로 그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 역시 친구가 사과하면 그걸로 괜찮다고 얘기했고요. 다만 상대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제 말을 듣더니 그럼 조만간 두 아이와 양측 학부모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현우 어머님, 예성이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학교에서 서로 만나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주선으로 저는 상대 아이의 부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남은 교실에서 이뤄졌어요. 아이들이 모두 학교한 후 빈 교실에서 저희 아이와 상대 아이, 그리고 상대 부모와 제가 마주 앉게 되었죠. 그런데 상대 부모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어요. 선생님께 얘기는 전해 들었어요. 우리 애가 그쪽 애를 때렸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 애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증거로 그런 억측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이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상대 부모는 불쾌하다는 듯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애가 눈에 멍이 들어왔고 그걸 본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럼 다른 친구들도 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혹시 몰라서 아이의 친구들에게도 사실을 확인했기에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부모는 뜻을 꺾지 않았어요. 친한 애들끼리 입을 맞췄을 수도 있죠. 요즘 애들이 좀 영악한가요? 뭐라고요? 상대 부모의 반응에 기가 차서 묻는데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애아빠까지 한마디 거들더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라고 해도 이렇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어요. 진심 어린 사과, 그거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니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지금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가요? 그러시던가요? 아니 솔직히 우리 애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쪽 애 아빠 없는 건 팩트 아닌가요? 그런 말까지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자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이 중재에 나섰어요.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도 상대 측 부모도 일단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이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이 자리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겪었는지 함께 들여다보려는 자리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상대 아이의 부모를 보고 먼저 말했어요. 예성이 어머님, 저도 예성이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인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예성이가 제대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를 보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우 어머님, 현우가 이 모든 사실을 용기 내서 말해준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담임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불같이 치솟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상대 측 부모도 무안한지 흠흠 헛기침을 하더군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아이들에겐 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후 어른들의 싸움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두 아이에게로 시선이 옮겼습니다. 현우야, 예성아, 오늘 낮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본 동화 기억하니? 찢어진 종이 이야기요? 그래, 예성이가 한번 말해볼래? 종이를 구기고 찢고 다시 펴봤지만 주름과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 사람의 마음도 같아.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흔적이 남을 수 있단다. 그 흔적을 없애는 지우개는 단 하나야. 그게 뭘까? 선생님의 말에 상대 아이가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현우야, 미안해.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네가 진영이하고만 노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 아이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물론 상대 부모도 놀란 듯 했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같이 놀자고 말해줘.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셋이 신나게 같이 놀았을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서 속상하고 아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네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줬으니까 나도 지우개로 싹싹 지워볼게. 아들은 친구의 사과에 의젓하게 답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상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의 손을 맞잡았어요. 방금까지 언성을 높인 저나 상대 부모는 무한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선생님의 현명한 중재 덕분에
아이들의 싸움은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이후 아들과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중간중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쉬는 시간마다 따로 대화를 나누면서 다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덕분에 소심하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던 아이가 점차 쾌활해지고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변하는 게 눈에 보이니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뭐든 해드리고 싶은데 행여 그런 행동이 선생님께 부담이 될까봐 내내 참다가 아이의 학년이 바뀔 때 직접 담근 수제청을 선물로 드렸어요. 선생님은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차 타서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잘 마시겠습니다, 어머님. 마음 같아서는 정말 뭐든 해드리고 싶은데 행여 선생님께 부담이 될까봐 약소한 걸로 준비했어요. 아닙니다. 손수 만든 수제청이라니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간의 고마운 마음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 뒤로도 여러모로 아이를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현우일이 남일 같지 않아서 저도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놀림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일이 꽤 오래 가슴에 남더라고요. 제때 잘 풀어주지 않으면 저처럼 응어리가 남을 수 있겠다 싶어서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덕분에 저희 아이는 그날의 일을 모두 잊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아이에게나 저에게는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난 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히려 저희 모자는 전보다 밝고 씩씩해졌어요. 가끔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을 보면 전아이나 괜스레 주눅 들고 위축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싹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선생님과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학교에 오신 터라 얼마 안가 다른 학교로 이직하셨기 때문이죠. 잘 가시라는 인사도 못 드리고 헤어져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 또 만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어느덧 수능을 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비싼 학원비나 과외비는 대줄 수 없으니 먹는 것만이라도 신경 써서 먹였어요. 뭐든 체력이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1년을 전아이나 열심히 보낸 끝에 다행히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은 아들이나 저나 큰 숙제 하나를 끝내고 홀가분했죠. 아들은 아들대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바쁘고 저도 저 나름대로 미뤄둔 약속들을 하나둘 다시 잡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장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주신 거였어요. 아들도 이제 20살이면 다 컸잖아. 이제 오비서도 오비서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사장님 아들을 만나보라고 권하신 겁니다. 사실 아들을 키우면서도 중간중간 주변에서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마다 단칼에 거절했죠. 그때는 아이 키우랴, 일하면서 살림까지 하랴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의 제안은 단칼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퇴근 무렵에 사장님께 정중히 제 뜻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를 좋게 봐주시고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답 안 줘도 괜찮네. 오비서 신중한 성격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언제든 마음 바뀌면 말해주게.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빙긋 웃으셨어요. 그 후로는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조용히 있으면 유야무야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 납골당에는 언제 가? 아빠한테도 합격증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들의 말에 그제야 아차 싶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주말 일정을 살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까? 넌 시간 어때? 난 좋아, 괜찮아. 그렇게 해서 그 주 주말에 아들과 함께 남편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곡차곡 담아서 납골당으로 향했죠. 아들이 고3 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그런지 저나 아들이나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30대 초반의 젊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아들과 저를 맞아줬습니다. 아빠가 위에서 지켜봐준 덕분에 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고마워, 아빠. 아들이 의젓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새삼 언제 저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키도 어느덧 남편보다 훌쩍 자라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싸운 음식을 아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남편과 입맛이 똑 닮은 아들은 제가 싸운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음식까지 다 먹고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아들이 불쑥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외롭지 않아? 외로울 게 뭐 있어. 우리 아들이 옆에 있는데. 자식이랑 남편은 다르잖아. 아빠 떠난 지도 꽤 됐고.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 없는 아이라 저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냥 엄마는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건가 싶어서. 너는 엄마가 누굴 만났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싫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 아들의 표정을 보니 제법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한 듯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내 생각이 자란 거지. 전에는 엄마가 누구를 만나는 게 싫었는데 이제야 생각하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하며 아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건 바라지 않을 것 같고. 그 말에 저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동시에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도 떠올랐어요. 자신이 떠나면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는 당부였죠. 나도 이제 다 컸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는 엄마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들은 마치 남편의 유언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알고 있을 리 없었죠. 그렇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편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운명 같았어요. 사장님이 제게 제안을 한 시점에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 남편의 유언을 떠올렸으니 말이죠. 저는 결국 며칠 더 고심하다가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장님은 절대 부담은 갖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나야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자리만 마련하는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절대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네. 그러니 절대 부담 갖지 말게. 네, 저도 사장님께서 부담 주실 분이면 안 만났을 거예요. 아유, 그렇지. 오비서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도 없지. 제 말에 사장님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사장님의 제안이기는 했지만 그런 걸로 절대 부담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저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응할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사장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카페에서 상대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정말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상대 얼굴을 보자마자 반색하며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상대방 역시 저를 보고는 반가운 얼굴로 마주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현우 어머님 맞으시죠?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들의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이가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준 바로 그 선생님이요.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선생님이나 저나 한눈에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참, 현우는 이번에 수능 봤겠네요. 맞아요. 다행히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한시름 났답니다. 정말요? 잘 듣네요. 현우라면 뭐든 해낼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똑부러지고 다부졌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선생님은 아이의 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갔어요.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때 경기도 쪽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교직에 몸담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냥 작은 사업체 하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괜찮으시면 조만간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아이일로 밥 한 끼 꼭 대접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오해를 살까봐 꼭 참았거든요. 이제 선생님도 교직을 떠나셨고 아이도 대학에 진학했으니 밥 한 끼 정도는 대접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제 말에 선생님은 웃으면서 흔쾌히 답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대신 밥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수제청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날은 저도 약속이 있고 선생님도 선약이 있어서 다음을 기약하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연락처가 이미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혹시 오늘 2시에 여기 카페에서 누구 만나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소개해주겠다던 그 사장님의 아들이 바로 아들의 옛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오늘 만날 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아버지가 말하던 그 비서분이... 네, 제가 바로 그 오비서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선생님 역시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저도 설마 그 사람이 선생님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럼 들어가서 마저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렇게 저와 선생님은 원래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 대화가 편하게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2-3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현우가 근처에 있으면 같이 식사하는 거 어떠세요? 저도 오랜만에 현우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마침 아들이 근처 서점에 나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아들은 선생님을 보자마자 세상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어요. 저희 셋은 근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들까지 함께하니 대화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선생님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장소에서 우연히 뵙게 됐어. 약속이요? 설마 엄마가 오늘 뵙기로 한 분이 선생님이었던 거야? 그 사이 눈치 빠른 아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제게 물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아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라고 했으니 사장님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솔직히 털어놓은 참이었습니다. 물론 그 상대가 선생님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요.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진짜로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씩 웃었어요. 그 말에 저나 선생님이나 10대 청소년 마냥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갔고 조심스레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2년 만의 일이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겠네요. 결혼식에서 가장 기뻐한 건 다름 아닌 사장님과 제 아들이었습니다.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더라니.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들 역시 저희 둘을 진심으로 축복해줬어요. 선생님,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잘해주실 거라고 믿지만요. 잘해줘야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요.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 말에 주변 사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뜻밖의 인연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인연이 부부의 연으로까지 발전할 줄이야. 이렇게 사연으로 정리하면서도 믿기지 않네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제게 도움을 준 이들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이게 되다니 인생이란 참 모를 일이구나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